안녕하세요. 오늘은 194페이지 점유권에 대해서 봅니다. 점유. 먼저 점유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점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진다 이런 뜻이고, 유는 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건을 지고 있으면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점유권은 물건을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이 그 시계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남의 시계를 빌려서 차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갑은 그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갑이 그 시계를 빌려서 차고 있다면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항상 본권과 동시에 존재하고 충돌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혼동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지고 있는 것 자체로 점유를 인정한다. 그런데 갑이 점유하고 있는 시계를 을이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어. 그럼 을은 뭐죠? 도둑이다. 그죠? 그럼 이 도둑이 시계를 지고 있죠. 그럼 도둑도 점유권이 인정될까요? 도둑도 그 시계를 손에 넣는 순간 자동적으로 뭐가 생긴다? 점유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한 달 뒤 을에게 시계를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니까 도둑이 뭐래요? 내 시계니까 못 돌려주겠다라고 거절을 하다. 그죠? 거절을 하겠죠. 네 시계다라고 돌려주는 도둑은 없을 거고. 거절을 했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도둑은 그 시계를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시계를 점유하는 걸로 추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점유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이치냐면,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시계 한 개를 놓고 갑도 자기 시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둑 을도 자기 시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내 시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한지 알 수는 없죠. 그죠?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를 인정해서 일단은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권리의 적법 추적성 내지는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주점유, 적법점유 이런 것들은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을은 소유자인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갑이 을의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을이 내 시계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점유권이다 합니다. 그럼 이제 점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본권이다. 그죠? 이 본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 내용 유무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그 물건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권능이 없죠. 그죠?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도둑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있는,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럼 본권에는 어떤 것이냐면 저번주에 보았다시피 본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본질적 내용 전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있고, 그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물권을 다시 분류를 하면 사용수익권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도 있고, 처분권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담보물권도 있다 이랬다. 그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다시 유치권, 질권, 재산권, 이렇게 해서 물권을 분류를 했죠. 저번주에 물권 법정주의 할 때 이거 본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인데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때 무엇을 지배하느냐? 사람이 시계면 시계, 토지면 토지, 그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지배하는 것이 물건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전부를 지배하면 소유권, 그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면 제한물권, 그 다음에 일부를 지배하는 제한물권 중에서도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용익물권, 처분권만 지배하면 담보물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권은 이러한 사용 수익 처분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점유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19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점유 제도가 있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권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이 점유 제도다. 그러니까 지배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인정하는 제도가 점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민법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그 뭐 1번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된다. 본권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고, 점유권은 그것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본권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결과 점유할 권리가 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와 점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이 자기 시계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죠. 이때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은 없이 점유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자도 있다. 갑의 시계를 훔쳐가 버리면 갑은 소유권, 훔쳐갔다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도둑은 시계라는 물건을 훔쳐갈 수 있지만 소유권은 훔쳐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소유권은 못 훔쳐가죠. 그러니까 도둑이 시계를 훔쳐가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인 소유권은 있지만, 권리인 소유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안 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권만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도 있다. 도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없죠. 즉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런데 점유의 관념이란 말이 보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점유는 보다시피 뭐 현실적으로 물건을 꼭 지고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인데, 예외적으로 이 점유가 꼭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관념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점유, 이런 뜻입니다. 그 관념적 점유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상속인의 점유는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점유 보조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은행이 있고, 을이라는 은행의 출납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은이 금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출납은의 슬라이드 보니까 돈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금전은 어떤 특성이 있다? 소유와 점유가 일치되는 특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출납은이 현실적으로 금전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점유권을 줘버리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돼버려? 출납은이 돈이 돼버리죠. 점유와 소유는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점유권을 준다, 안 준다? 점유권은 줄 수 없고, 단지 뭐만 준다? 점유 보조자의 지위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 보조자라면 갑은 누구란 말입니까? 갑은 점유주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점유주. 이는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 부산은행 내지는 한국은행이 지시를 하면 출납은은 그 지시에 따르는 복종의 관계 있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렇게 해라, 돈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받아오느라 이러면 받아오고, 지시를 하면 복종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다라고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을 점유주, 지시를 받는 사람을, 지시를 받고 현실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점유권이 없으면 누가 점유권을 가지냐? 점유권은 점유주가 가집니다. 점유주가 점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건은 점유 보조자가 지고 있더라도 점유권이란 권리는 은행이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이 점유 보조자를 이용한 이 점유는 무슨 점유다?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걸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념적 점유다. 그럼 현실적으로 점유 보유자가 물건을 지고 있고 하더라도 점유권은 없다. 그런데 은행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전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도 없고 점유권도 없으니까 그만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도둑을 쫓아가서
물건을 돈을 다시 뺏어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자력구제권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유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 자력구제권은 있다. 이 자력구제권이라는 것은 침해 현장에서 점유 보유자가 점유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정해 준다. 이는 뭐 공권력이 미치기 힘든 이런 현상이 있을 때의 이야기죠. 이럴 때는 점유 보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한다. 이 우리가 관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점유 보유자를 통한 점유는 관념적 점유다. 이런 현상은 뭐 은행과 출납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사장과 근로자, 슈퍼마켓 주인과 점원,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공무원. 전부 다 점유주와 점유 보조자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슈퍼 점원이 라면 박스를 쥐고 있더라도 그것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다? 슈퍼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지 라면 박스를 쥐고 있는 점원에게 점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점유 보조 관계, 즉 지시 복종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려서 의뢰 한번 볼까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를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현실적으로 쥐고 있지만 지시 복종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건은 쥐고 있지만 점유권 없는 이런 자를 점유 보조자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상점의 점원이라든지 은행의 출납원, 공장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가 점유 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은 없다. 그래서 물건 현실적으로 쥐고 있더라도 뭐 점유권은 주지 않고요. 그러나 점유 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되죠. 뭐 그런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것은 시계를 물건을 현실적으로 쥐고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점유를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유 매개 관계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개 관계.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제안을 하기를 내가 전세금 1억을 걸 테니까 3년간 당신 땅을 빌려달라 이랍니다. 그래서 갑이 을과 3년 기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뜻이죠. 전세권 설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전세금을 지급하면 갑은 을에게 뭘 줍니까? 점유를 넘겨주겠죠. 지금 현재 갑이 자기 시인의 물건을 자기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야.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을이 전세금을 주면 그 대가로 갑이 을에게 이 직접 점유를 넘겨주겠죠. 그러면 갑한테 있던 직접 점유가 을에게로 넘어왔는데 왜 넘어오게 됐죠? 요거는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넘어왔다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무슨 역할을 했다? 갑에게 있던 점유를 을에게로 넘겨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점유를 매개시켜주는 법률관계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점유 매개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 매개관계. 그럼 이 점유 매개관계를 통해서 을에게로 직접 점유가 넘어가면 갑의 점유는 뭘로 바뀐다? 이제는 간접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간접 점유로 바뀐다. 그리고 3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3년이 끝나면 다시 갑이 을에게 뭘 줘?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럼 을은 다시 갑에게 직접 점유를 돌려주겠죠. 직접 점유를 돌려주면 간접 점유가 다시 어떻게 돼? 직접 점유로 되돌아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아보면 점유 매입관계가 발생하면 간접 점유도 발생하고, 3년 뒤 점유 매입관계, 즉 전세권이 소멸하면 간접 점유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점유 매개관계와 간접 점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매입관계가 발생하면 간접 점유 소멸하고, 발생하고 점유 매입관계가 3년 뒤에 소멸하면 간접 점유도 소멸한다. 이것이 간접 점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점유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을이 3년간 토지를 빌리기로 했는데 1년쯤 쓰고 나서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런데 기간이 2년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3자 배행에게 남은 기간 2년 동안 을의 책임하에 다시 한 번 더 빌려줄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전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전세권을 설정하고 다시 전전세금 1억을 받고 이 직접 점유를 배행계로 넘겨주면 이 사람의 점유는 뭐로 바뀌어? 간접 점유로 바뀌겠죠. 그럼 이때는 전전세권이 뭐가 된 거야? 직접 점유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점유 매입관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점유 매입관계 한 개 있을 때마다 간접 점유가 하나씩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점유 매입관계가 중첩적으로 있는 것도 관계없다. 그래서 간접 점유가 묻고 물어보면 점유 매개자를 원인회로 해서 자신의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간접점유다. 그리고 이 간접점유도 점유니까 점유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일어났을 때 직접 침해 현장에서 배제를 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아까 점유 보조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점유 매개관계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제 볼까요? 어휘를 봅니다. 가령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준 경우에 그 건물은 을이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갑에게도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데 갑의 점유가 간접 점유에 해당한다.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가 대립되는데 직접 점유 또는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뒷부분은 몰라도 관계없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 위에 법전 한번 읽어봅시다.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체, 임대체임치 이런 기타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들을 통틀어서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겨두는 이런 법률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전세권이죠. 갑이 전세권이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타인 을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고 직접 점유를 하게 한 갑은 뭐가 된다? 이제 간접 점유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를 넘겨주고 자기 자신은 간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지배를 하는 이런 것을 간접 점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책에는 지금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지금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그 효과에 보니까 점유권이 있고 따라서 침해를 받으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자력구제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를 받더라도 침해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와 다주점유 이거는 이제 자주 타주의 뜻인데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이 뜻입니다. 이것에 의해 보니까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면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다주점유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런 거예요. 소유의 의사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처음 볼 때 헷갈리는데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을 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겠다. 그 물건을 내가 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고 내가 가질 의도가 없으면 그거는 다주점유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그 토지를 뭐 하려고 점유하시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죠. 내가 가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이때 이걸 자주점유라고. 그 다음에 을은 전세권을 통해서 그 물건을 빌려서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가질 의사는 없죠. 단지 사용할 의사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 의사가 없다. 이럴 때는 이걸 다주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점이죠. 아까 여기서 시계도 마찬가지다. 갑이라는 사람의 시계를 의뢰한 사람이 훔쳐갔어. 훔친 사람은 우리가 도둑이다 했죠. 그러면 도둑이 왜 훔쳤습니까? 도둑이 훔쳐가지고 그 시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의 점도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쉽게 하면 지하려고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이고 그렇지 않은 점유는 다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도둑의 점유라든지 소유자의 점유라든지 매수인, 수정자 이런 사람들의 점유는 전부 다 자주점유가 되고요.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처럼 남은 물건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다주점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 정도 뜻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방가리 이번에 보니까 자주점유 추정되어 있죠.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연습을 이렇게 했죠. 갑의 시계를 3월 1일 날 을이 훔쳐갔어. 훔친 시계를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4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시계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을이 뭐라 합니까? 내 시계니까 못 돌려준다고 버텼죠. 버텨버리면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시계 한 개를 놓고 서로 내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둘 중 한 사람이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야? 물건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을 해버린다. 이게 뭐예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현재 지고 있는 도둑은 그 시계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그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갑이 그 을의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시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니까 점유의 근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시계를 훔쳐왔는지 사왔는지 빌려왔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이 붙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쪽에서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의점유라는 것은 모르고 와서 하는 점유를 말하고요. 악의점유라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할 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을 악의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점유는 알고서 점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니까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의점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자라 본다 이래 되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과실 있는 점유 없는 점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은 부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서 권리 적법 추정. 이것도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200조의 어항 권리 추정은 점유물이 동산인 경우에 하나에 해석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두 개를 봅시다. 근데 그 1번의 그 적법 보유 추정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는데 소유자에게는 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합시다.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컴퓨터를 지금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3자 A가 을에 대해서 시비를 붙기를 내가 임차권자니까 내가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임차권자니까 그 점유를 나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말하기를 그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갑인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 서로 뭡니까? 임차권이 있다라고 지금 을과 제3자 A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소송이 제기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누가 진정한 임차권자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일단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을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을은 가만히 있더라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A가 자기 스스로 임차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라든지 이걸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 추정력이 소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5월 1일 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을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임차권자로서 임차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컴퓨터를 못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갑은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분명히 그 컴퓨터를 빌려서 임차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둘 중 이제 한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을이 점유자인 을이 주장하는 그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제3자에게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지만 소유자에게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소유자에게는 그 추정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않으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갑으로부터 빌렸다라는 임차권을 입증을 해야지 갑이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의 적법 추정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만 소유자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원의 1번 적법을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점유에서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등기를 배우면 그걸 보게 될 건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인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도 돼 있고 소유권 등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땅을 점유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에도 등기 그 자체만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토지에 일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점유도 점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갑이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추정력은 아주 강한 추정력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범위에서 추정력이 다 미치는 강한 추정력이고, 점유의 추정력은 아주 약해요. 아까 말하다시피 점유의 추정력은 소유자에게는 뭐 추정력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한 추정력입니다. 그런데 등기 추정력은 강한 추정력이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나 없나 문제가 생기면 등기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소유권자인 걸로 추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약한 추정력인 점유권에 기한 추정력을 중복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팔레오다우스는 부동산은 등기만으로도 충분히 추정력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약한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등기가 안 되니까 부득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약하지만 점유의 추정력에 의해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에 미치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미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미치고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에만 미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도 상당히 그 점유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도 간략하게 전체 구조를 한번 잡아보고 갑시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이때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 그 점유를 되돌려 받는 사람을 회복자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기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가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손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뭐 잡초가 나고 수풀이 울고져 가지고 이것이 가손인지 산인지 별로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방치해 놓고 이제 도시로 이제 돈을 벌고 간 거예요. 시골 땅을 방치해 놓고. 근데 그 틈을 A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가지고 3월 1일 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딱 넘겼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인 것처럼 지금 돼버렸죠. 그리고 그 땅을 팔려놨었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을을 만나서 5월 1일 날 계약을 맺습니다. 매매 계약을 맺기를 등기도 보여주고, 그리고 을을 데리고 방치되어 있는 가손에 데려가서 저 땅이 내 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등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을은 A 명의로 소유권 등기도 돼 있고, A가 또 자기를 데려가서 방치된 가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싸게 팔 테니까 사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한 2억 3억 되는 가손을 1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고, 그리고 5월 1일 날 등기도 넘겨받고, 그리고 점유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을이 가령 A의 등기가 진정한 등기인 걸로 믿고 사더라도 믿은 대로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는 역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도 넘어오고 을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을은 어떤 꼴이 됐습니까? 남의 땅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한 꼴이 됐죠. 그 상태에서 10년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01년도 5월 1일부터 토지를 점유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04년도 5월 1일쯤 돼가지고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내 땅에서 나가라 하니까 을이 뭐랄까? 나는 분명히 A로부터 돈 주고 샀고, 그리고 등기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05년도 5월 1일경 점유자 을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과의 이 소송 과정에서 A의 등기가 위조라는 것을 입증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기 입증이 되어버리면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을의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돌려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여기 지금 문제가 되죠. 이때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을을 말한다?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되돌려받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물건을 되돌려받는 갑을 뭐라 한다? 되돌려받는다라고 해서 회복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회복자와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몇 가지 있냐? 그것이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관계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세 가지가 문제되죠. 그 첫 번째가 과실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과실 수취권에 대한 건데요. 이 과실 수취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결론은 뭐예요?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선의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은 선의다 악이다. 선의죠. 그러니까 을이 매매를 할 당시에 A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그리고 점유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을의 점유는 모르고 샀으니까 선의 점유고 잘라고 샀으니까 소유 여사가 있으니까 자주 점유고 그리고 등기를 믿고 사면 과실도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예요. 그래서 선의 점자인 을은 과실을 가져가는데 소송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자 져버리면 이 점유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소제기 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의 점자는 악의 점유로 바뀌고요. 소송에 져버리면. 그 다음에 자주가 반대말이 뭐예요? 타주죠. 그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확정 판결시입니다. 판결 확정시죠. 이 시점에서 자주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타주 점유로 바뀐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제기 이전까지는 선의 점유이기 때문에 01년부터 05년까지 4년간 수취한 과실 중에서 요 3년치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건 선이니까. 근데 소제기 이후부터는 그 점유의 성질이 악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요 4년치 수취한 과실 중에서 요 1년치 과실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선의 점자가 과실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20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결론은 뭐예요? 선의 점유자이면서 자주 점유자인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선의면서 자주가 아닌 뭐 선의 타주라든지 악의 자주라든지 악의 타주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를 손해배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의 자주죠. 선의면서 자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 가수원을 돌려줄 때, 어른 말이죠. 그 가수원을 돌려줄 때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 돌려주면 돼. 그래서 중간에 뭐 가수원 나무를 몇 포기 뽑아버리고, 사과나무를, 그리고 뭐 창고 한 개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멸실이나 그 목적물에 대한 훼손을 가해다 할지라도 점유자의 성질이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라면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자인전.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되는 것이 을이 4년간 가수원을 경영을 하면서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비용에는 민법상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어요. 유익비. 필요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물을 유지, 수성,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럼 가수원 같으면 뭐 농약 필요라든지 아니면 조세,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필요비가 되겠죠. 근데 이 필요비를 다시 나눠보면 특별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고, 통상의 필요비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 필요비는 언제나 받아갑니다. 근데 통상의 필요비는 1항에서 그 과실을 수취한 자는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언제 받아가? 목적물 반환 시에 필요비를 받아가는데, 나중에 우리 임대차에 가면 필요비는 즉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이란 말이 이익이 있다는 뜻이죠. 이익이 있다는 것은 목적물을 개량을 했다든지 가치를 증가시켰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유익비예요. 가령 을이 A로부터 01년도 토지를 매입할 당시하더라도 그 가수원에 길이 없었어. 길이 없었는데 을이 돈을 한 5천만 원 들어가지고 이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닦으니까 토지값이 얼마 올라갔어? 5천만 원 올라가지고 길을 닦았더만 토지값이 한 7천만 원 올라간 거야. 이걸 우리가 유익비라 하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돈을 5천만 원 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증가된 가치는 7천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얼마를 받아갈 거냐? 이것은 회복자, 여기서 갑이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된 비용을 받아가든지 증가된 가치를 받아가면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그 이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시에 받아가고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악을 불문하고 투입된 비용 또는 증가된 가치를 받아간다. 근데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을도 뭘 안 돌려줄까? 목적물 안 돌려주고 딱 버티겠죠. 돈 받을 때까지는 가수는 안 돌려주고 딱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이익비를 다 받을 때까지는. 그런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 유치권을 배울 거예요. 유치란 말은 꼭 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점유권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그 큰 타이틀이 이번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이고요. 보면 점유할 권은 없이, 즉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본권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점유자는 점유물을 결국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는 자기 면으로 되어 있고 점유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소송을 통해서 밝혀져 버렸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 그때 이제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런 건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가실수취권이죠. 아까 누가 가져간다 했죠? 선의점자가 가져갑니다. 선의점자. 그러면 선의가 무슨 말이냐면 선의점자는 것은 단순히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실수취권이 존재하는 본권을 존재하지 않는 본권을 잘못 오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실수취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속품이 몇 개예요? 3개죠. 사용, 수익, 처분인데 요 3개 중에서 가실과 관련된 것이 수익입니다. 수익. 이용을 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간다. 이것이 가실이에요. 가실인데 물건 8개 중에서 수익권이 있는 자는 과실을 가져가는 거고 수익권이 없는 권리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뭐 소유권이란 뭐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가지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죠. 전세권도 사용수익권을 가지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죠. 이렇게 용일물권은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어때요? 저당권은 처분권만 가있지 사용수익권이 없죠. 그러니까 과실수취권도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한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었다. 그때는 뭐야? 그거는 선의점자로서 과실을 가져가. 가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오신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가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라고 믿고서 점유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그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실을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오신을 하더라도 가실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잘못 믿었다 해서 무조건 가실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오신해야 됩니다. 가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가실수취권이 있는 권리를 잘못 믿고 있을 때만 가실을 가져가는 거지 무조건 선이라고 해서 가실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조금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인데 요거는 방갈 1번만 보시면 돼. 선자 돼 있죠. 그죠? 선의자주를 합치면 선자죠. 그래서 선자, 현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아까 창고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가수나무를 몇 폭이 뽑아버렸다, 훼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인 경우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은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선자, 현존. 그 다음 내려서 악의점유자는 볼 필요 없고 악의점유자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이 3번에 있죠. 비용은 두 가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뭐 선악불문하고 받아가고 그 다음에 통상의 필요비는 가실을 수취한 경우는 못 받아간다 이런 말이 마지막 줄에 있죠. 특별 필요비는 언제나 받아가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선악 묻지 않고 받아가는데 그 뜻이 뭐예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근데 이거는 기관 만료 당시에 증가된 가치가 아까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복자까지 받고 그 다음 넘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을 봅시다. 점유보호청구권. 요거는 뭐 침탈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점유보호청구권. 점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죠.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요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이 하는 역할은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보호청구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죠. 가져가 버리면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들어와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 나가주세요 라고 방해를
제거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해를 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소유권과 달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잘 보셔야 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제한이냐? 그 특징 세 가지가 일단은 침탈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침탈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부당한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1년의 기간은 성질이 뭐냐면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이 출소기간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구처럼 그냥 말로서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소멸시효처럼 중단되는 사유가 없고 1년이 넘어버리면 무조건 점유권에 의한 보호 청구라는 권리 자체가 소멸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 특별 승계인만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이라든지 악의 특별 승계인은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러면 돼.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은 반대로 포괄 승계인이나 악의 특별 승계인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딱 챙기시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개. 그러니까 점유권 넣으면 이 세 개를 물어볼 거예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 예를 이제 들어봅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그 시계를 3월 1일 날 훔쳐갔어. 자, 그리고 을이 그 시계를 훔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시계를 제3자 병에게 팔았어.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지금 현재 또 점유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갑이 5월 1일 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요 요건을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되죠. 먼저 침탈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침탈은 뭐랬죠? 절도, 강도, 부당한 강제집행 세중하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절도는 뭐예요? 침탈이죠. 그러니까 침탈을 당한 갑은 1년 이내라면 병을 상대로 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침탈된 경우는 된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시계를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만 원 받아야 될 시계를 50만 원 받고 팔았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그건 못 하겠죠. 사기는 뭐야? 침탈이 아니죠. 침탈인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긴 것이 침탈인데 사기는 뭐예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내 손으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는 침탈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년 이내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령 01년도 3월 1일 날 도둑맞았는데 02년도 5월 1일 날 도둑맞은 시계를 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때는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1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의 특별 승계는 할 수 없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뭐예요? 특별 승계다. 그죠? 매매는 특별 승계인데 이때 병이 물건을 사가져갈 때 을이 점유하고 있는 그 시계가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러면 모르고 산 특별승계인 병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갑은 침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1년이 넘어갔지 않았다 할지라도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는 시계를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악의 특별승계는 뭐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시계가 을의 시계가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으니까 그때는 갑은
악의 특별승계인 병을 상대로 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반적 물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침탈된 경험을 할 수 있고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고 선의 특별승계에게는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 놓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따로따로 방해 반환 예방 제거를 구별해서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건 한번 봅시다. 반환 청구권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점유를 침탈당하였어야 한다. 침탈의 동안을 치고, 그 다음에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점유를 빼앗긴 것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절치강치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에서 빨랫줄에 넣은 빨래가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웃집으로 갔다. 이때는 이웃집 사람이 그 빨래를 훔쳐간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보니까 동안에 이번에 보세요. 쭉 가서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그가 악의인 경우에 하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끊고 그 다음 줄을 치면 되겠네.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를 볼 필요 없고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악의자에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포괄승계인에게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특별승계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측기간 돼 있는데 이건 몇 년입니까?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1년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반드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냥 말로 해서만 돌려주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도 그러면 똑같아요. 침탈 이런 말 나올 거예요. 1년 이런 말 나오겠죠. 크게 별도로 볼 필요 없고, 예방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고 기간은 1년이다. 똑같으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구조를 잡을 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똑같아.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다르다? 소유권과 달리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된다 이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이든 1년이든 선의 특별성 이런 거 안 따지죠. 안 따지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저런 세 가지 요건을 따져서 해당될 때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자력구제는 크게 볼 필요 없어.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건 본수 가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첫째 시간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소유권을 들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